네, 앞 시간에는 이제 그 쾌락주의 전통의 경제학에 대해서 배우고, 신고전주의 경제학이거죠. 쾌락주의 전통의 경제학이고, 그와 대비되는 것으로 우리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반대 그 답안이 이제 에우다이모니아, 그죠? 에우다이모니아는 중용의 미덕과 또 정의와 평등한 삶이라고 했죠. 이렇게 산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역사학파 경제학, 그렇죠. 근데 저번 시간에 배운 에우다이모니아가 이쪽으로 연결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가치 판단 논쟁, 방법 논쟁,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우다이모니아 경제학으로 이제 접근해 갈 거예요. 자, 봅시다. 어, 최근 이거 이제 가치 판단 논쟁이니까 이제 그 교과서가 몇 페이지가 됩니까? 에, 봅시다. 가치 판단 논쟁이 어, 그 161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1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에, 이제 역시 이제 여기도 이제 관련된 질문이 뭐 이어지죠.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굉장히 철학적 질문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어, 자, 이 질문에 대해서 1776년경에는 그죠? 17세기, 18세기경에 우리가 본 맨드빌,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 또 제레미 벤덤, 뭐 그다음에 인구론의 저자 멜서스, 이런 사람들이 다 뭘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살고 물질로 살지 공리를 목적으로 살고 뭐 그런 거지, 뭐 도덕 이런 거는 이제 웃기는 얘기다 하니까, 이제 벌써 1841년이죠. 이 책에 이제 정치 경제의 국민적 체제라는 책을 저술한 독일의 경제학자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거의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사람이 1841년에 이제 이 책을 저술했죠. 이 책이 그러니까 1841년이니까 한 7, 80년 후죠. 에, 그 벤덤이나 그다음에 스미스, 맨데빌 이런 사람들이 에, 저술하고 나서 뭐 적어도 한 120년에서 한 70, 7, 80년 뭐 이후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아, 이때 이제 이 책에서 리스트는 경제 활동이란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질적 현상이 아니라 비물질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먹고 사는 그 경제 활동은 물질적인 건 맞아. 그러나 이러한 이 물질적 활동이 바로 비물질적인 것들의 지도를 받는 그런 활동이다. 아주 그 반대되는 주장을 하죠. 그러면 비물질적 어떤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볼 때는 정치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 즉, 이 사람은 이제 문화와 정치를, 즉 비경제적 요인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이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뭐 물질만의 얘기가 아니라 비물질적 얘기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이해하고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어 그러면서 그 말은 다양한 거죠.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그다음에 양자가 이런 원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주고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역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되먹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이해할 때는 이런 총체론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는 하나의 체제를 형성한다. 시스템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형성하려면 혼자서 시스템은 안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하나의 그 조직이 되듯이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있어야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의 경제는
최대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활동은 이제 결국 뭐냐면은 이 정치 경제의 국민적 체제라고 했죠. 여기서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즉 내셔널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문화적이란 거예요. 문화적 단위를 중심으로 더 policy, 즉 정치 행위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 바로 경제 활동이다. 다시 말하면서 문화, 정치에 의해서 경제 활동이 조직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그 제목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그 행위는 바로 도덕적 가치를, 즉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은 최종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 즉 그 말은 이 사회 전체 체제죠. 이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의 선을 위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 그렇게 해야 올바른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바로 역사학과 경제학의 효시라고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활동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를 위해서 정부는 경제를 개인의 자유에 방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제를 하나의 최대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자, 뭔가 비주류 경제학의 냄새가 많이 나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주류 경제학은 사실은 이 역사학파,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 앞에서 말한 그 역사학파 경제학의 경제는 뭡니까? 바로 문화적 단위에서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체제라고 봤을 때는 이 도덕적 가치가 바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이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운 경제란 무엇인가 해서 바로 경세재민이 바로 경제였죠. 경세재민은 뭡니까? 경세재민, 이거 좀 잘못되어 있죠. 경세재민입니다. 세상을 다스려서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한다는 의미죠. 그게 바로 경제의 본질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또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경제를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르다고 했죠. 오이코노미아는 사실은 가정경제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그 경제라기보다도 공동체, 집단 전체를 위한 삶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통제되고, 그 다음에 서로 연대하는 그런 경제죠. 그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래서 역사학파가 생각하는 경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경제재민과 오이코노미아에 가깝고, 여기에는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바로 비시장경제를 포함합니다. 즉 표 2-1에서 우리가 봤듯이 비시장경제는 어떤 시장의 자동 메커니즘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 극소화나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학파의 어떤 경제학이 추구하는 경제학의 연구 목적은 에우다이모니아와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즉, 그 말은 다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만약에 이 역사학과 경제학자들한테 던졌더라면 인간은 무엇으로 산다? 바로 에우다이모니아, 좋은 삶을 지향한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좋은 삶은 뭐로 구성됩니까? 중용의 미덕과 평등의 삶, 정의로운 삶. 이거라고 했죠. 자, 이제 이런 역사학과 경제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당시 커다란 논쟁이 있었어요. 즉, 가치 판단 논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치 판단 논쟁은 우리가 두 가지 판단의 유형을 구분하면서 이 논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판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판단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가치 판단이 있는데, 사실 판단이란 것은 이 조사하고 확인된 그 결과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말은 누군가 한성환 교수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남자다 하는 것이 바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판단을 우리는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치 판단은 뭐냐면은 도덕적 판단을 얘기하는데, 한성환 교수가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이거죠. 이게 바로 도덕적 판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판단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면서 이 논쟁에 접근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는 역사학과 경제학자 중에서 구스타프 슈몰라는 사람은 경제학이 이제 이 가치 판단 논쟁에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경제학은 가치 판단을 해야 하며 가치 판단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제학은 사실 판단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학은 사실 판단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역사학파 경제학자인 구스타프 슈몰러는 경제학은 도덕적 판단, 즉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덕적 판단을 해야 과학으로 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가치 편향성을 주장합니다. 즉, 인간은 동물과 죽어 있는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면 가치 판단을 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사실 판단을 넘어서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치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가피하게 가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판단은 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도 이러한 도덕적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이렇게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과학에 부합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가치 편향성을 주장한 구스타프 슈몰러의 주장은 바로 비주류 경제학, 즉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으로 접목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반대 주장을 합니다. 경제학은 사실 판단에만 주력해야 된다. 즉, 한성환 교수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것만 판단하면 되지, 저 양반이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정의로운가 불의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는 경제학의 책무가 아니라 도덕과학, 정치학이나 윤리학이 짊어져야 할 것이지, 경제학은 여기서 손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연대, 사랑, 인권, 정의 이런 판단을 배제해야 비로소 진짜 과학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주장은 바로 주류 경제학,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접목되어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장은 이제 인간은 경제학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도덕적 가치는 사실은 앞에서 봤지만은 이게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죠. 즉, 그래서 국부의 정대를 방해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는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오히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롭다는 주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하나의 주류 경제학인데, 이 주류 경제학의 문화가 쫙 깔려 있는데, 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모든 판단에서 도덕적 판단을 배제해야 과학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쫙 깔려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젖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주류 경제학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결코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도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욱더 나은 경제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막스 베버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주장과 동시에 또다시 하나의 또 논쟁이 일어나는데, 방법 논쟁입니다. 메토덴 슈트라이트. 모두가 이제 독일어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 독일에서 일어난 그 논쟁이기 때문에 이 논쟁을 독일 원어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역시 이제 구스타프 슈몰러는, 자, 경제학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이냐, 연구 방법에 대한 논쟁이에요. 먼저 한 경제가 한국 경제든 뭐 중국 경제든 일본 경제든 한 경제가 직면하는 과제, 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을 합니다. 즉 조선시대, 그 다음에 저 고조선 시대의 예, 직면하는 과제, 그 작동 방식은 현대 21세기의 과제,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과제와 작동 방식과는 다르고, 또 독일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국가적으로 특수한 어떤 과제와 국가적으로 특수한 작동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시대의 구체적인 어떤 그 삶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러므로 여기에는 역사적 방법이 동원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연구 방법에 대한 논쟁에서 구스타프 슈몰러를 비롯한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은 바로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구체적인 삶을 연구함으로써 그 시대와 그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를 맹그라는 사람이죠. 경제란 것은 한 나라, 한 국가, 그다음 한 시대에만 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그다음에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경제란 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삶에 대한 방식보다도 모든 전 인류에게 보편적인 어떤 타당한, 보편 타당한 경제 법칙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방법 논쟁입니다. 연구 방법에 대한 논쟁에서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은 역사적 방법을 주장했으면, 이 카를 맹그는 논리적 방법, 즉 역사적 방법보다는 역사의 모든 구체적인 사실을 전부 배제해버리는 그 가장 논리적으로 정교한 그 법칙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경제학이 과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적 방법에 가장 적합한 학문이 뭐다? 바로 수학입니다. 고로 경제학은 수학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가장 보편 타당한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와 함께 모든 시대와 모든 국가에 적합한 그러한 그 법칙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 그야말로 논리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고 수학을 쫙 적용해 버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가 사라져 버립니까? 문화, 정치, 이런 모든 측면은 다 사라져 버리고 물질의 이동만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겠죠? 자, 결국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런 가치 판단과 방법 논쟁을 통해서 도덕 죽이기 프로젝트가 완성된 겁니다. 결국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결국 뭘 하는 겁니까? 경제학에서 도덕을 추방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200년 동안 이제 벌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치 판단 논쟁과 이런 방법 논쟁을 통해서 바로 도덕적 가치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입장이 이제 선명히 갈리게 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논쟁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집단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보니까 인문학적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보니까 쾌락을 위해서 인간은 산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쾌락주의 전통의 경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쾌락주의 전통은 뭡니까? 이 쾌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바로 성장주의 어떤 경제학으로 또 귀결이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제도 경제학과 케인스 경제학은 바로 인간은 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답은 뭡니까? 에우다이모니아를 위해서 산다. 즉 좋은 삶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성장보다도 분배와 공정, 분배와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경제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에우다이모니아 전통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렇게 이제 8-1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한 거죠. 자, 한번 요약을 살짝 한번 볼까요? 철학자 제레미 벤담하고 맨드빌,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이렇게 된 거예요. 기억납니까? 칸트는 이제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은 바로 쾌락과 공리가 있으면 저쪽은 좋은 삶. 이게 바로 뭡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이고 이쪽은 역사학파가 바로 제도주의와 케인지언 경제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치 판단 논쟁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바로 가치 중립성. 인간은 가치 중립적일 수 있고 가치 중립적이어야만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래야 경제학이 과학이 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쪽 역사학파,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가치 편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가치 편향성을 더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과학적으로 될 수 있고 더 올바른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을 가치 편향성을 주장하던. 그 다음에 방법 논쟁에서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논리적 방법을 취하고 여기서는 역사적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죠. 논리적 방법을 취함으로써 도덕을 추방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뒤에는 또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첫 번째 질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과도 사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의 가치 중립성, 쾌락주의, 공리주의는 바로 자기 고리 본능, 이기주의적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런 좋은 삶은 바로 뭡니까? 이 업의 성향과 모방 본능, 그다음에 한간 호기심, 제작 본능 이런 것들의 그 표현 행위가 중용과 평등의 정의로서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 고리 본능도 있다고 봅니다. 제도 경제학. 자, 그러다 보니까 정책 목표가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바로 그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쾌락, 공리, 가치 중립성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성장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바로 좋은 삶, 가치 편향성, 업의 성향, 모방 본능 이런 한간 호기심, 제작 본능 때문에 정책 목표가 결국 분배와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정책 목표가 왜 달라졌습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 그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질문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정책 목표가 나오는 거죠. 요런 어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쾌락주의 전통의 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에우다이모니아의 전통에 있는 경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배운 내용이 뭡니까? 쾌락주의 전통의 경제학은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고, 에우다이모니아의 전통의 경제학은 제도주의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 그리고 역사학파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경제학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성장주의에서는 도덕을 없애버린 거죠. 도덕 추방 프로젝트가 성공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논쟁에서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 전통은 이 도덕을 추방하지 않고 항상 경제학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경제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